자, 우리 계리직 시험 두 번째 과목이죠. 바로 예금 일반입니다. 이 앞전에 했던 제 1과목보다도 약간 그 차이가 난다면은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좀 민법 같은 것, 또 민사소송 이런 부분이 약간은 언급이 많이 되죠. 그 두 번째는 주로 은행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금 일반이잖아요. 금융과 관련된 것, 또 주식과 관련된 것. 근데 문제는 주식이든 예금이든 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어떤 문제인가 그것을 놓고 공부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학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금융을 갖다 공부하고 막 채권, 채무, 주식을 공부하고 가장 중요한 의, 목차, 종류, 유형 뭐 이런 것만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 2편은 제 2과목은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하겠지만은 중요한 파트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도 많이 나타나죠.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제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지만은 주로 이제 민사소송, 민법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공부한다, 시험용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 2과목 자, 예금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이제 금융과 관련된 것입니다. 금융. 자, 금융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국민 경제 순환과 금융의 연결. 먼저 경제, 뭐 경제 주체 나와 있죠. 그럼 경제 주체와 관련된 것. 경제 활동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 가계라고 하면 우리 가정을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정,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네,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정부, 그다음에 해외 모두 네 가지가 경제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하고 쓰고 공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계, 기업, 해외, 정부. 정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 수출, 수입, 기업에다 예금하고 저축하고 또 그다음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걸 나타내고 있죠. 네 가지. 그러면 생산. 기업은 생산을 위해서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 뭐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 생산 요소는 인적인 것하고 물적인 것이죠.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인적인 요소는 노동이고 물적인 요소는 토지 자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재화 서비스. 생산물 중에서 재화는 의복 뭐 이런 것. 용역은 서비스가 용역이잖아요. 뭐 교육, 문화, 관광 등 정신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죠. 그래서 물질은 생산물, 그죠? 용역과 관련된 것.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정신적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다. 그다음에 이제 지출.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는 소비 지출, 기업은 기업이 소비하는 투자한다면 기업이 투자 지출, 정부는 이제 재정 지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한다. 지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거. 분배. 분배는 생산에서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소득을 경제 주체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판매돼야 생산돼야며 생산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발생된 소득을 각 경제 주체에 분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분배와 소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은 생산 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거죠. 생산 요소들의 분배가 되는 거죠. 남는 금액은 이제 뭡니까요? 하나의 기업의 어떤 이윤, 몫이 되는 거죠. 잉여, 몫이 된다 이거지. 자, 순환 과정 있죠. 경제 행위는 결국 각 경제 주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종합해 보면은 생산 요소 투입과 산출, 생산 단계, 그 다음에 소비 단계, 그 다음에 분배 단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하나의 사이클,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자,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주된 주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고요. 예. 그다음 한 경제 내에 생산된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로 각각 분배된다 이거죠. 여기 한번 읽어 봅시다. 기업에서는 소득을 이전받은 가계, 우리 국민들,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출 활동을 한다. 국민 경제 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에서 분배, 분배에서 지출, 지출에서 다시 생산으로 계속 서킷, 순환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경제 주체간은 상호 유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각 단계, 생산, 소비, 분배, 총액은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1년간 국민 총 생산량, 국민 지출 소득, 분배 국민 소득, 이를 국민 소득 3면 등가, 등가는 똑같다 이 말, 똑같다 등가. 3면 등가 법칙, 그죠? Equivalence of the three approach, 그죠? 국민 소득 3면 등가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시험에 나온다는 것보다도 한번 그 읽어 주셔야만이 뒤에 공부하기 좀 좋습니다. 자, 생산 분배 지출, 그죠? 이렇게. 국민 경제와 금융의 연결, 이거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고요. 자, 기업, 가계, 금융기관,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흔히, 은행.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죠? 그죠? 대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 그럼 은행이 그 돈을 기업에 대출해 주겠지. 기업이 이제 빌딩도 짓고 공장도 짓고 막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겁니다. 자, 기업 이렇게 소득, 그다음에 가계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 말이야. 기업에 우리가 취업을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제공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 한번 그림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금융, 기업 금융, 정부 금융 활동 중에서 각각 금융 회사를 경유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업 간 신용이라는 용어는 기업 간의 예상 매출 또는 예상 매출. 기업과 기업끼리 서로 돈 빌려주고 막 하잖아. 채권 채무 관계. 그래서 채권 채무 외에 기업과 가계, 기업과 정부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영업 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대차도 포함된다. 기업 간의 신용이란 것, 기업과 기업끼리, 기업과 개인끼리, 기업과 국가 정부기관끼리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 이거지.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할 거예요. 한번 이거 읽어주시고 다 몰라도 좋습니다. 자, 금융의 역할.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윤활 역할을 한다. 금융. 우리가 뭐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런 물건 팔잖아. 금융시장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자금들이 오고 가고 하는 하나의 가상, 추상적인 공간이지. 우리가 무슨 시장 가서 뭐 물건 산다. 금융이 그런 물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금융시장 하면은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 수단인 금융 상품을 통해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금 거래 중개, 비례 거래 비용 절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의 역할이 나왔는데 결국은 금융의 역할은 뭐냐? 금융시장, 금융상품인데, 자, 자금 거래를 중개한단 말이야, 금융.
그다음에 거래 비용, 일일이 거기 가가지고 물건 사고 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많잖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러 가지 결제 라인으로 막 이루어진다. 은행하고 우리하고 결제 라인으로 막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금융은 지급 결제 수단의 제공. 카드, 현금 카드로 막 이용해서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하잖아. 지급 결제 수단 제공. 또 가계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 제공. 이건 보통 사람들은 중장년 시절에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부를 노후 대비용으로 저축하고 노년기에는 저축한 돈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실직 등으로 고용 상태가 변하거나 임금 상승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 소득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금융은 개인의 어떤 자산 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여유가 있는 사람 투자를 하겠죠. 금융은. 자금을 공급해 준다 이 말이야. 은행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기업에 공급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금의 이제 효율적인 배분이 되는 거죠. 금융 위험 관리 수단 제공. 리스크는 경제 현상이나 투자 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말하죠.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금융은 그런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금융회사가 지게 되죠. 예금을 뗄 위험은 없는 거죠. 은행이 부도 났다 해가지고 예금 띱니까? 그러진 않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히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금융 경제 지표. 금리, 이자율을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 뭐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금리.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부족하면 이제 돈을 빌리죠. 은행으로부터. 금융회사. 자, 그러면 이제 이자가 있겠죠. 이자. 이자의 비율을 갖다 이자율이라고 하고 또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1년간 100만 원을 연 5%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다면은 바로 5만 원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거죠.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자율. 그다음 금리의 결정.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돈의 값인 금리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봐보세요. 자금 수요는 주로 가계 소비, 우리가 소비하는 거예요. 기업 투자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자금 공급은 우리가 저축한단 말이에요. 은행에 저축하면은 그죠? 또 한국의 통화 정책에서 영향을 받는 거지. 자금 공급은. 통상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리는 올라갈 수가 없고 자금 공급이 돈이 많이 시장에 풀려. 그러면 금리는 하락한다. 뭐 이런 거죠. 또 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계 소득이 적어지면 소비가 또 적어지거나 소비가 늘면 돈의 공급이 줄어들어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거지.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같은 금액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질 가치가 떨어지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므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금리의 변동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수준, 물가, 국가 간의 자금 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금리의 종류 한번 봐봅시다. 단리, 복리. 이자가 이자를 낳으면 복리가 되겠지. 자, 금리, 원금에 대한 이자. 이자가 이자를 계속 낳는다. 그럼 복리가 된다 이거지. 복리는 원금과 원금에서 봐서 이자를 합친 금액에 대한 또 이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금리하고 표면금리. 표면,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는 거죠. 실효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된 금리를 말한다 이겠지.
자, 수익률과 할인율. 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 실현되는 금리를 말하는 거죠. 너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있을 때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금 산 뒤에 1년 후 원금 100만 원과 이자 금액 10만 원을 받는다면은 이 경우 수익률은 10%가 된다 이거지. 수익률은 투자 수익. 여기서는 이자 금액을 투자 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게 수익률이 되겠지 이렇게. 할인. 자, 할인율 봐봐요. 여기 보면은 100만 원짜리 채권을 지급 10만 원이 할인된 90만 원에 샀다 이 말이야.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은 경우 할인율이 10%라고 얘기하는 거죠. 깎아주고 나서 이제 하는 거죠. 10만 원이 할인된 90만 원에 샀다 이 말이야. 채권을. 그죠? 1년 후에 역시 할인율이 10%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은 자, 할인율을 갖다가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봐봅시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을 말한 거죠. 은행 중에 은행,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그죠? 기준금리, 그죠? 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은행이 자 이것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금리를. 그죠? 기준금리는 자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 하나의 정책적인 거죠. 그럼 시장금리 단기와 장기금리로 이제 시장금리는 국가 개입이라보다도 시장에서 이제 흐름 금융회사 또는 거래 금액이 크고 그죠? 신용도가 높은 경제 주체들이 거래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단기 1년 이내 이자 결정되는 이자율 단기죠. 단기 금리는 금융회사들 간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콜금리 금융회사들끼리 빌린단 말이야. 판매자가 대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 그죠? 환매 다시 사간다 이 말이야. 환매 조건부 채권 RP라고 하는 거죠. 금리 기업 어음 금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금리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단기 금리 그죠? 종류 물어보는 겁니다. 만기 1년을 초과하는 것 그것은 장기 금리 1년을 초과한다.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그죠? 그러니까 석자지 하나 둘 셋 색자 석자 하면 장기 금리고 나머지 모르면 단기 금리 콜 그죠? 환매 그죠?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CD 그죠? 양도성 예금증서. 자, 그래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1번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의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돼? 채권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고 채권이 떨어지면은 어디서 살려고 하겠지.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나뉜다. 명목상 화폐 가치는 물가 변동에서 영향을 받으며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구매액은 떨어진다. 이때 물가 변동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냐에 따라서 실질이자 명목금리로 구별한다 그렇지.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빼버리면은 이것이 실질금리가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자, 이 부분 보통 명목금리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예금을 하려고 할 때는 명목이 아니고 실질 금리가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환율이죠. 환율은 원화와 애화의 비율이죠. 환율. 우리나라는 미화 1달러에 몇 원이냐 뭐 이런 것. 자국 통화 표시법. 이거 한번 봐봐요.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 1달러를 살 때 지불한 가격이 1,000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유로 환율이 1,300원 하면은 1유로 가격이 1,300원이다 이거지. 자, 환율 결정과 변동.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외화 공급 측면. 외화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들어왔어. 막 투자를 한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국내로 유입되겠지. 또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게 상승하면 금융시장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된다. 금리가 의자가 세다 이 말이야. 그럼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이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그만큼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자, 외화의 수요 측면. 해외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 자본 유출, 우리가 수입한단 말이야. 그럼 돈이 나가잖아, 외국으로. 또 해외 여행 간단 말이야.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나가. 자, 외국 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외국에서는 이자가 많이 준다, 이자를. 그 우리나라 돈이 나가 안 나가? 나가겠죠? 국내에 있던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된다 이 말이야. 가령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야. 이자를 세게 준단 말이야. 우리나라보다도. 그러면은 이 경우 국내 자본이나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자금을 빼내가기 위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지. 금리가 인상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달러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지. 아마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방향에서는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약간 또 이해할 수 있냐 없냐 막 머리를 굴리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판단하셔야만 되겠죠. 시험용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환율 상승은 우리 돈 가치를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지.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변동 환율하고 고정 환율. 고정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아예 환율 일정한 수 딱 묶어놔버려. 묶어놓는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IMF 이후에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제 변경됐죠. 묶어놓지 않고 시장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지. 국제수지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고정 환율 제도가 빠르게 융통성 있게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는 시장이 하는 환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 대부분 국가에서는 시장이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정부가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 나와 있고 몇 가지만 읽어보시죠. 자, 먼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로 표시된 가격이 하락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동시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한다 이거지.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거지. 불경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 낮추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 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이고. 근데 꼭 환율 상승이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지.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자재, 부품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대로 이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를 한번 봐보죠.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지엽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다 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강의하게 되면 상당히 깊어요, 사실은. 전문성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계리직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면 좋고 많이 알면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은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먼저 주식. 자, 기업이 발행한 자본을 조달해서 발행한 증권이죠, 증권. 주식시장에서 막 거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도 어떤 주식시장이 있냐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죠. 자, 주식 했고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이 있죠. 발행시장은 기업 공개나 유상 증자, 증자시켜서 주식이 발행된 시장이죠. 이렇게 발행된 시장이 막 이제 사고 팔고 한다 말이야. 주식을 발행했어. 그럼 발행시장이고, 그죠? 발행한 주식이 이제 사고 팔고 막 한다 말이야. 그 유통시장이야.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막 거래소 같은 데 있잖아. 사람들 모여 있어가지고 장내 유통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시장이 있고 장외 유통시장, KOTC 시장이 있다 이 말이야. 그죠? 장내에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있고 장외에 사는 시장이 있다 이 말이야. 모르셔도 이런 걸 모르셔도 어차피 객관식 문제에 나왔을 때 찾기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주가지수. 자,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주식이 모르고 주가도 모르고 환율도 모르고 해도 시험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진 않아요. 뭐 주가지수. 주식시장에는 여러 종류 종목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주식이 얼마 올랐냐, 얼마 떨어졌냐 판단할 수 있는 인덱스 지표가 있다 이거지. 주가지수는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오늘 주가지수는 얼마야? 이렇게 하듯이 주가지수와 경기 변동에 나와 있죠. 주가지수는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지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주가지수는 주식시장 상황은 물론 한 나라의 정치, 사회 이런 모든 것이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우리 그 트럼프와 관련돼 가지고 약간의 어떤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장내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코스피 200 지수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더라. 우리나라 주가 지수 보시고 글로벌 주요 국가 지수 있고. 자, 그다음에 주요 국가의 국가 지수. 미국 같은 것은 뉴욕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목차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에 거래량하고 이제 뭡니까요? 거래 금액이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 변동 사항을 보여주는 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량인 거래량과 거래 금액도 매우 중요하다 그죠? 얼마만큼 많이 거래됐냐 이 말이야. 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변동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량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하나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수 세력이 크게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이 금융시장. 지금까지 뭐 주가도 공부하고 이자 할인율, 뭐 주식시장 종류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환율,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의, 목차, 명목
금리, 실질 금리, 그죠? 이런 것들. 자, 수익률, 이자율, 그죠? 네.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금융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샅샅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자주 나온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